예, 이번 시간에 이제 세액공제 부분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관련해서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이면 5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130만 원 초과되게 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공제세액 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74만 원, 66만 원, 50만 원,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정치자금세액공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일 때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 110분의 100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10만 원 전액 다 세액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치자금을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되고요. 3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25%를 세액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요.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도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110분의 100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뭡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전액 다 세액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중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생애 한 번만 해줍니다. 자, 자녀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녀세액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기본공제하고 출생입양세액공제인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그리고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일 때 15만 원, 두 명일 때 35만 원, 35만 원 플러스 3명 넘어가게 되면 한 명당 30만 원씩 해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에 손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늘어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출생입양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에 대해서 첫째이면 30만 원, 둘째이면 50만 원, 셋째이면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에 대해서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8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하고요. 장애인이면 8세 이상이면서 자녀의 연령에 있어서 20세 초과하더라도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에 해당되는 사람 이외의 직계비속은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 손녀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과거에 예규가 나왔었는데, 24년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손자녀도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거주자가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 공제를 나눠서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구분해서 적용은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출산 입양세액 공제 적용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 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앞에 이미 뭐 35세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30세 있고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올해 출산했다 또는 뭐 입양을 했다라고 하면 셋째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 순서로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자녀 14세 6세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 24년도에 쌍둥이가 셋째, 넷째 두 자녀가 있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셋째, 넷째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상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산 입양 세액 공제는 70만 원에 두 사람이니까 140만 원 공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세 이상인 자녀가 한 명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5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 합쳐서 155만 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범위를 보면 연금저축 납입액, 퇴직연금 납입액, 그 다음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계약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그 납입금액, 즉 전환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금액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액 등에 해당 연도 납입금액으로 전환 특례된 부분, 그러니까 작년도에 세액공제 받으려고 했는데 한도 초과돼서 공제 못 받았다. 그 부분을 그 금융기관에다 이야기해서 24년도 납입분으로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24년도 납입분으로 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해줍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연금주택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을 보면 퇴직연금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DC, DB, IRP,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 상당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고요.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확정급여형은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DC형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주택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계좌 납입금액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합산했을 때 연금주택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집이 한 채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소주택 취득가액이 연금주택의 양도가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죠?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팔고 거주할 곳을 구해야 되겠죠. 구할 때 내가 판 가격보다 작은 가격으로 취득한 주택이 있다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자, 연금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차액을 연금주택 소유자의 연금계좌로 납입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주택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연금주택 양도가액에서 축소주택가액, 취득가액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고요. 차액의 한도는 누적액으로 1억 원을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공제는 총급여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급여는 5,500만 원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 또는 초과했을 때 세율이 공제율이 15%, 12%로 달라지는데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납입한도,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하고 퇴직연금계좌 합쳐서 최대 900만 원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불입액에 1,000만 원을 연금계좌 저축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동시에 불입했을 때 세액공제상의 금액 변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전부 퇴직연금에 불입했다라고 하면 연금저축은 한도가 한 푼도 없는 게 맞고요. 퇴직연금은 최대 900만 원까지니까 두 개 합쳐서 900이니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겠죠. 그죠? 근데 연금저축에 200 넣고 800을 퇴직연금에 넣었다 하더라도 연금저축은 600까지죠. 600까지고 600보다 적으니까 200 기준에 퇴직연금까지 합쳐서 최대 900까지 가능하고요. 자, 연금저축에다가 6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죠? 600만 원 넣고 퇴직연금에다 한 푼도 안 넣었다라고 하면 그냥 6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정리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어떻게 납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월세액에 대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과세기간의 총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앞에 내용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7천만 원을 8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을 7천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세대 및 세대의 구성원 범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라고 하면 다음의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세대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거주자 범위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세대의 세대주 구성원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거주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가 주택자원공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세세액 공제 요건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가격에 상관없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걸 잘 판단을 해주시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정서와 주소지, 그다음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17년도 이후분부터는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세세액 공제는 총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 기준입니다. 5,500만 원 이하일 때 월세액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의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5,5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이면 월세액과 1,000만 원 중에 작은 금액 기준으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자가진단표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